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첫 시간이죠.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할 거죠? 저희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중급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도대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 무엇이고 또 중급이라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시간인 만큼 1강이죠. 첫 시간부터 공부하면은 딱딱하잖아요, 서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급 한국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중급인데 이렇게 길게 다 부르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여서 중급 한국사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급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급에서 몇 급까지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는데 초급의 경우에는 5에서 6급, 중급의 경우에는 3에서 4급, 고급의 경우에는 1에서 2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급 난이도쯤 되면은 거의 이제 공무원 시험 난이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로 보면은 한 수능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초급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쉬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그럼 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주무 부서가 어디냐면은 바로 국사편찬연구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자격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무 부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주관하는 곳이 어디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뭐 좀 이제 공신력이 없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자격증의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국사편찬연구소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준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중급 한국사는요. 총 몇 문제냐면은 50문제입니다. 총 50문제를 100점 만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문제당 2점이냐? 그게 아니라 한 문제당 1점에서 3점 사이로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배분이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자, 급수를 따질 때 이렇게 따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급은 3급에서 4급으로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요. 일단 통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놓고 따질 때는 몇 점이 기준이 되냐면은 60점이 기준이 돼요. 60점만 넘으면 일단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60점부터 69점까지를 몇 급으로 보냐면은 4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은 몇 급으로 치냐면은 3급으로 쳐요. 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몇 급을 따두셔야 되냐면은 가능하면 중급 보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3급 따세요. 제가 진짜 고급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고급은 그냥 2급 따셔도 괜찮습니다. 자존심상 뭐 좀 저감을 1급 따시고요. 그냥 2급 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중급은 그게 아니에요. 중급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급 따가지고 어디 가서 좀 말하기 좀 그래요. 중급은 보실 거면은 무조건 3급을 따셔야 됩니다. 3급을 따셔야 되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활용 및 특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저희는 중급이니까 뭐 2급 쪽은 보실 필요가 없고 3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바로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3급을 따셔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4급은 중급을 통과했다 뭐 그 정도만 되는 거지 어디 가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메리트를 가지시려면은 못해도 3급은 꼭 따셔야 됩니다. 그 말고도요. 다른 기준들을 제시할 때도 국가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할 때도 3급을 항상 정한다는 거예요. 뭐 국비 유학생이라든지 혹은 해외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자연계 대학원 전문요원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때 4급이 아니라 다 3급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수능 난이도쯤 된다고 했어요. 중급 한국사가. 그런데
솔직히 수능 난이도라고 말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3급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수능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급 한국사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보는 경우도 꽤 있지만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분들이 중급 한국사를 응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분들이 응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대학교 때 뭐 가산점 붙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국사 좋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추천을 많이 합니다. 수능을 보려면은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미리 요걸 좀 따둬라. 왜? 이거 딴다고 해서 수능이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유형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난이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급 한국사를 3급을 딸 정도면요, 수능 국사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사편찬연구소예요. 우리나라 국사를 담당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학생분들의 경우에 가능하면 3급 이상은 따두셔야지 장래 여러모로 볼 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요,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는 4급이 아니라 뭐다? 3급이 목표다. 4급이 목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3급을 목표로 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뭐 최근에는 일부 공기업이나 회사에서 승진이나 혹은 입사 시에 좀 많이 요구를 해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수능에서 필수 과정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능 공부하시는 가운데 같이 이것도 병행을 하시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 한국사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자병법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피지기, 그죠? 지피지기. 무슨 뜻이에요, 지피지기가?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라고 아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요,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필승의 장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실력을 파악을 하면 다 끝난 거냐? 아니죠.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공부 안 하고 어딜 그냥 그것만 하고도 넘어가시려고 그래. 이거는 기본 백그라운드로 깔고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전백승이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걸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스로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 또 그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적을 알아야 되죠.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문제 유형을 총 7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 유형 분석하는 방식은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게 딱히 뭐라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걸 맹신하진 마시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쪽 사료분석, 역사추론, 문화탐구, 연대파악,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원하신다면은 어디를 좀 잡으셔야 되냐면 쟁점파악, 지도와 도표, 그리고 인물과 지역, 이런 쪽을 좀 잡으셔야 돼요.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료분석. 사료분석은 어떤 문제냐면은 주어진 자료를 딱 제시를 해줘요. 그게 실제 역사 사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 걸 딱 제시를 해주면은 그 지문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갖다 캐치를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약간 국어식 문제예요. 국어처럼 딱 지문 주고서, 자, 위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료 분석형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서 핵심을 빨리빨리 찾는 데 초점을 두실 필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 지문 읽다가 시간을 너무 오래
투자를 하시는 바람에 특히 국어 문제 푸실 때 그러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미처 문제를 다 못 풀거나 혹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장문의 사료를 읽는데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추론형은요. 얼핏 보면 문제 유형은 서로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역사 추론은 한 단계 더 생각하게 꽈서 낸 겁니다. 단순하게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빈칸을 쳐놓고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을 고르시오.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푸실 때 빨리빨리 핵심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문제는 빨리빨리 핵심을 파악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가 끌어내야 되는 것들은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요, 어떤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물론 이런 사료 분석형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단순하게 파악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느 쪽이 좀 더 문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냐면은 추론 형식입니다. 왜냐면 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애초에 만든 취지가 그냥 단순 암기 시험 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재미없게 그렇게 하는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추론 형식의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이럴 경우에는 확확 넘기지 마시고 오답 같은 걸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답만 고르고서 맞추고 넘어가면요, 이런 사료 분석형 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답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번 더 꽈서 나오는 문제, 즉 말만 좀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당황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답 체크 같은 것들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탐구입니다. 주로 유물이나 유적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물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자료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사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파악이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와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혹은 사료를 두 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A 사료와 B 사료를 제시하고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르시오. 혹은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고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그 연대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연대 파악은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혼란기에 많이 나옵니다. 삼국통일기,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기, 그 다음에 또 구한말, 그죠? 근대 개항기, 그리고 해방, 그 직후의 이야기들. 이런 구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쟁점 파악은요,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출제되는 트렌드인데요. 뭐냐면은 토론식이나 혹은 칼럼식이에요. 이거는 지문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짧은 지문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추론 문제하고 쟁점 파악한 문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역사 추론 문제는 아주 지문을 많이 줘요. 덩어리가 큰 지문을 주고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숨겨진 의미를 끄집어내라는 거라면은 이건 반대로 아주 조금밖에 안 던져줘요. 조금밖에 안 던져놓고서 더 큰 것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쟁점 파악은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핵심을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캐치를 해낼 수 있고요. 쟁점 파악 문제가 뭐 출제되는 비중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나와봤자 그냥 두세 문제 정도인데, 근데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쟁점 파악을 꼭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와 도표인데, 지도, 도표 말 그대로 설명 아무것도 없고 지도 딱 던져주고서 이 지도가 나타내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 이 지도나 도표 문제는 어디와 관련된 게 많냐면요,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전성기 때 영토 확장한 그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도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백제 전성기 지도를 딱 주고서 요 시대의 사실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전쟁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란과의 전쟁,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꽤 있고요. 근대 시대로 가면은 세계 지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주고서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나타났던 사실, 역사적 사실을 고르시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숙지를 해두시고요. 도표 형식의 문제는 주로 제도적인 측면이 많아요. 토지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제도 있죠. 그런 경우에 도표를 주고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리를 좀 잘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도나 도표 같은 걸 꾸준히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제공해드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지역,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대를 통과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인물 같은 경우는요, 좀 매니악하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인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거예요. 왕이라든지 혹은 장군이라든지 혹은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 그리고 학자들 혹은 종교인들, 이런 형태의 인물들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상 혹은 활동 범위 혹은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묻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진짜 이거는 시대 통할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시대를 막 너를 뛰듯이 넘나들어요. 이건 도대체 고대시대 문제도 아니고 고려시대 문제도 아니고 조선시대 문제도 아니야. 이게 다 엮여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지역사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래요. 강화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고려시대 때 뭐 했던 것입니까? 임시수도였죠. 몽고와의 전쟁 때. 조선시대는 여기 외규장각이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원군 집정기 때는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전 민씨, 그 일가가 집권을 했을 때는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한 지역이요, 여러 개 시대에 걸쳐가지고 시대 통과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전라남도 뭐 강진이라든지 혹은 평양이라든지 혹은 뭐 진주라든지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시대를 통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급 한국사 문제를 제가 7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저와의 그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진행 방식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루하게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별표 치세요, 외우세요. 저는 그런 수업 진짜 싫어해요. 아니 그게 무슨 공부야. 그건 진짜 중노동이에요. 그건 진짜. 물론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쪽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사편찬연구소에서 애초에 지금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만든 취지가 뭐냐면은 그런 형태의 시험을 좀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역사, 뭔가 좀 생동감 있고 버라이어티한 역사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문제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절대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요, 항상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그 시대적 흐름이나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뭘 활용할 거냐면은 저기 나와 있죠, 그죠? 용한북. 도대체 용한북이 뭐야? 페이스북도 아니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참 익숙하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죠? 사실 그 페이스북을 좀 패러디했어요. 패러디했는데 왜 이름을 제가 용한북이라고 지었냐면은 이게 페이스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누구를 다룰 거냐면 왕들을 중심으로 여기다 이야기를 진행시킬 거예요. 근데 왕을 페이스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 대신에 제가 용한이란 말을 썼고, 북은 영어로 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북은 두들기는 북입니다. 둥둥둥. 왜? 신문고처럼 뭔가를 알린다는 거예요. 왕의 용한을 뵙고서 무언가 소식을 알린다. 혹은 왕이 용한을 내밀고서 무언가 소식을 알린다. 왕과 신하들의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 흐름과 배경,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아니에요. 보면 여기에 뭔가 역포아이도 나오고 흥수아이도 나오는데 도대체 흥수아이는 누구고 역포아이는 누구인가? 이거는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이제 화면에 햇빛이 역광이 비쳐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는 교재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재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 강의 교재는요, 따로 돈을 주고서 구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PDF 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으셔서 항상 수시로 보십시오. 자, 그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입부에 들어가는 스토리텔링, 즉 요한북도요, 제가 교재에다 항상 탑재를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질이 좀 안 좋다 하실 분, 그런 경우에도 그 교재에 있는 것과 잘 참조해서 대조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표예요. 저는 표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획이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이게 서술 형식으로 좀 돼 있거나 아무리 이 순번을 매겨서 했다 하더라도 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장 형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요, 눈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표 형식으로 하면 가독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딱 보이잖아요. 그죠? 시기, 사회, 주거, 예술, 유적지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주거에 제가 여기다 움집이라고 써놨어요. 도대체 움집이 뭐야? 나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는 교재에 따로 팁이라는 네모박스로 처리를 해서 부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려져 있고 거기에 아마 빨간색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부가 설명을 다 따로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고서 끝내면 안 되고 그 건물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름질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그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 정리입니다. 제가요, 각 수업마다 강의가 끝나면은 그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 포인트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각 강의별로 정리를 해두면은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아, 그럼 뭐 강의 이렇게 PDF로 제공해 준 건 다 좋은데 근데 시험장에 가서 볼 게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뭘 봐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핵심 정리만 된 것만 다 뽑아가세요. 그냥 그것만 뽑아가셔서 요것만 싹 읽으시고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핵심 정리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다져야 돼요. 마름질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들 보시면요, 뭐 강의마다 다 특색은 있긴 한데 그냥 이론 설명만 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 설명은 이론 설명 강의가 있고 또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풀이를 세 문제를 꼭 반드시 탑재를 해드립니다. 왜?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중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다시 되새김질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요, 머릿속에 기억에 가장 암기가 잘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실을 들었을 때 곧바로 복습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암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그냥 한국사 암기 과목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 거 지양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핵심 요약식 보고서 외우는 것도 있지만 곧바로 문제를 풀어서 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한두 번 속나?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한다고 해놓고서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미뤄요, 하염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끝나면은 핵심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강의 시간에 제공되는 건 아니고 교재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 해설과 오답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일단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부형하는 방식, 그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요, 강사마다 다 제각각이고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그야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인데 여러분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각각의 그 문제 유형을 문제 해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형태의 문제다, 무슨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 분석형 문제면요, 그냥 주어진 자료를 놓고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요점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실을 갖다가 파악한 데도 끝나지 않고 오답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웬만하면 오답 체크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을 제가 일단 문제 해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답 체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이 오답 체크를 통해서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맞는 거면 이게 왜 맞는 것인지, 틀린 거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문제 유형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슨 문제하고 답만 그렇게 외우시면요, 나중에 가셔서 문제 유형 좀 바뀌면은 여러분들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이런 말씀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오답 체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급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또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서 끝을 낼까?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그냥 공부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인간미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서 마칠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좋은 문구를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좋은 안주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 좋은 맛을 모르며, 지극히 좋은 도가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을 모르는 법이다. 따라서 배우고 나서야 자기의 지덕이 모자람을 알게 되는 것이며, 가르치고 나서야 자기가 아직 지덕이 미숙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지덕이 모자람을 알고 나서야 능히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미숙함을 알고 나서야 능히 힘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은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를 항상 가슴속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학상장. 역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는 사실 암기라기보다는 대화입니다. 물론 암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죠.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요, 인터넷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던지셔야 되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향해서 던지셔야 됩니다. 역사와 대화를 하고 저와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은 몰라보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진행되는 동안에 항상 요 문구를 가슴속에 새겨두십시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갔어요. 근데 정작 저는 발전이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저는 발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점수가 올라가고 저도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냐면 역사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 끝없는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번 2강에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될 건데요. 2강 본격적인 내용 뭐부터 시작할 거냐? 바로 인류의 첫걸음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